네, 이제 61번 에센셜입니다. 민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 60번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게 약간 오버랩이 돼서 그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그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실은 악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보험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민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민원이 아무리 보험회사가 꼭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지만 평판 등을 이용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꼬리를 꼬리에 물어서 이제 계속 다른 민원까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보장해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장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피해가 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험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는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민원이란 이게 정의를 물어봐서 이제 가로치기가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데요. 보험 소비자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험 회사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민원인이라고 했었는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산업은 성숙 산업이죠. 오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했고요. 그래서 기존 고객 만족도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기존의 많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생명보험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민원, 분쟁 어디라고 했어요? 금감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소비자보호원. 네, 두 군데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편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등록을 하면 보험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 방안 또는 어떻게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게 민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보험 민원을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요. 직접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원을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시면 근로자에 한해서, 뭐 모든 사람한테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12%의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우리 세액공제 퍼센트는 비중은 12%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15%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12 플러스 15 하니까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는 우리가 나이 조건은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은 전체가 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근로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근로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100만 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얼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15%를 다 적용받아서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보장성 보험은 누구라고요? 근로소득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모의 나이 요건, 아까 배우자의 나이 요건은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는데 부모의 나이 요건은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는 조건이 없고 나이 조건이 없고, 부모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이 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자가 적용받는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근로소득자 뭐 상관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 있으면 가능한데, 자, 근로소득이면서 7천만 원이니까 종합소득을 받는 거죠. 그래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이 되면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금저축에 뭐 한도를 늘려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이고요.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일반인인데,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15% 공제를 받고요. 나머지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장성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가 100만 원까지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12% 받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5,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12%니까 300만 원에 12%니까 36만 원. 200만 원에 10%가 아니라 12%가 아니라 100만 원 한도니까 100만 원에 12%인 12만 원. 그래서 12만 원 더하기 36만 원을 하니까 정답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12%, 연금저축도 5,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요즘에 뭐 최근에도 인기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증권사에서 좀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면, 추가 납입하면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세죠. 절세. 이런 절세 전략을 택하는 거, 좋은 상품을 이용해서 절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두시면 좋겠죠.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니까, 아까 제가 5,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하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이 4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500만 원. 근데 종합소득이니까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5%.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정한다? 예, 이건 관계없습니다. 모두 가능한 겁니다. 근로소득자에 한정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이건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이 10년 이상 가입하는 것도 거의 다 폐지가 됐고요. 대개는 5년 이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5년도 아니고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가입 후에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보험은 우리가 비과세, 이자소득, 만약에 비과세 조건이 맞으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 연금보험의 그 저축보험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우리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 연금보험, 우리가 이제 일종의 보험인데, 저축성 보험은 당연히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과세를 합니다. 15.4%. 15.4%의 이자소득세를 우리가 과세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요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월 납입하는 기업은 보험료가 월저축입니다. 이거는 월저축 보험료, 월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요.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야 되고요. 계약자 1인당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며 완전 포괄주의. 우리 증여세나 상속세는 완전 포괄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그 포괄주의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그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당연히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축성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연금저축일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간주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아까 선납기간은 6개월. 월 매월 납부해야 되는 것은 15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순위에 대한 우리 에센셜입니다. 65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정해져 있죠. 민법에서 상속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순위는 직계 비속, 아래가 1순위, 2순위가 직계 존속.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존속과 동일하고요. 없을 때는 단독 상속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뭐 반계 혈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법정 상속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뭐겠습니까? 배우자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1.5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니까요. 자녀나 부모에 비해서 1.5배. 그렇게 우리가 법정 상속분을 배분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위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반계혈족. 배우자는 여기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1.5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2명이니까 1 더해지죠. 그러니까 총 3.5에 1.5를 받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 3.5에 1.5를 받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된 상속순위는 직계 존속과 비속이 배우자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고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고 직계 비속과 존속이 같이 있을 때 배우자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동순위가 되는 거죠.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르면 직계 존속이 1순위가 아니라 아래가 1순위, 비속이 1순위, 존속이 2순위. 없을 때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에센셜 우리나라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종합소득세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분류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아닌 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둬서 우리가 예외를 둬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분류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축적한 거,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집 같은 거 오래 해서 팔 때 넘겨주는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과세를 통해서 납입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고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소득 중에 우리가 그 사적연금하고 포함해가지고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또 해줍니다.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모집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그 재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식으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제가 감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타인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증여받은 부분이니까 보험 수익자의 그 당연히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제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빼서 우리가 보험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을 우리가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4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기도 하지만 금액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장애인을 요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을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금에 대해서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서 4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게 아니라 분류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축적한 부분이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최고 얼마까지? 우리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2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 2억 원까지, 개인별 2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67번 에센셜인데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가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종합소득세 산출, 소득금액 산출에 대한 그런 계산식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표준,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을 우리가 산출세액, 요 산출세액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총 소득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는 이제 연금소득공제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대부분 또 필요경비라고 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나온 문제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셔도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죠? 예,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산출세액은 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세율은 6에서 45%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에서 45% 8단계인데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6, 45, 요 45 전이 42%예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 표준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아까 제가 다 외우진 못했는데 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24%, 25%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24%. 외우셔야죠.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왜 25%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24%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3억 원일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2%의 적용을 받는 것은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초과는 45%겠죠. 자, 사업소득은 총 필요경비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서 우리가 경비를 이제 한다. 이게 총 급여액이 아니라 상업소득 전 사업소득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거죠. 그래서 이 총급여액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금융소득. 별도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한도까지는 금융소득을 공제해 주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것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 그래서 이자에 해당하는 거, 배당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배당이죠, 배당.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우리가 배당소득이다. 그래서 이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3천만 원, 퇴직소득 1억 원일 경우에 종합과세되는 거. 퇴직소득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과세되니까 이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금융소득은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공제해 주니까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비과세 및 비리과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인데 포함한 게 아니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해 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으로 해서 개별로 우리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험금으로 3천만 원을 상속받았을 경우 3천만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받고 1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에센셜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연금 포함해서 1,2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연금소득은 뭐의 대상입니까?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사적연금소득 합계계획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 종합소득하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서부터 종류를 달리 가져간다.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쭉 많은데 처음서부터 달리 가져가는 종류를 달리 가져가는 퇴직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종합소득에서는 분리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용어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자 김생명 씨는 83세인데 우리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 우리가 종신계약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80세 미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의 우리가 원천, 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를 내고 있는데 적은 금액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83세니까 3%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인데 두 개가 경합이 됐을 때는 적은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항상 이렇게만 나오겠죠. 80세 이상하고 70세 미만일 때. 그죠? 5%가 아니고 4%를 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80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4%가 아닌 3%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3%를 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연금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11년 차 이상입니다. 요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11년 차 이상이 넘어가면은 수령 한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및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 과세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은 별도로 하는 거니까 연금소득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 과세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일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 5%의 세율로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종신연금형을 받는 그런 연금소득을 받는 그런 대상자라고 한다 그러면 70세 미만이 5%지만 아까 종신형일 때는 4%니까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연금계좌 본인 납입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받아야 연금소득 공제를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15% 분리과세를 해서 1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이제 세제 중에는 안 나오고 걸러서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 우수 인증 설계사는 매 시험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요 문제만 아셔도 한 문제 맞히신 겁니다. 자, 보기의 내용에서 틀린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예, 우리 쭉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3월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인데, 요 다예요, 다. 요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가, 나,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가, 다, 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다가 마지막이니까 그냥 마지막 번에 동그라미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거죠. 예, 여러분들 다 맞춰놓고 틀린, 정말 뭐 해가지고 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 징수세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집수당이 나가면 3%를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회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3%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험 설계사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원천 징수세액을 뭐로 한다고요? 이미 낸 거니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납부세액 이렇게 입에 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 설계사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간편장부는 신규로 되거나 신규로 설계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연간 7,500만 원 이하인 소득에 해당하는 거지, 이직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 금액의 경비공제율을 곱한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공제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소득공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냥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비공제율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자,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70번 에센셜도